2024년 전 국민을 충격과 기쁨에 빠뜨린 우리나라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저도 이 얘기 듣고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 전 국민을 충격과 기쁨에 빠뜨린 노벨상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강 작가님이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a författaren Han Kang. 저도 이 얘기 듣고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한강 작가님의 책을 과거에 그 몽고 반점이 이상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 몽고 반점 단편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고요. 그리고 몽고 반점이 포함되어 있죠. 채식주의자. 그 책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소년이 온다도 정말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감동을 받은 소설을 쓰신 그 작가분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가슴도 설레고 너무 기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누가 더 위대했는지는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다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얘기에서 제가 강한 인상을 받은 몇 그 노벨상 수상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마리 큐리인데요. 이분은 폴란드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연구를 하신 분이죠. 이 마리 큐리가 노벨상을 2번 받거든요.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습니다. 여성 과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것도 당연히 2번 받은 사람으로 가장 처음이고, 지금까지도 아마 이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마리 큐리가 얼만큼 그 위대한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마리 큐리의 남편이거든요. 사실 이분도 피에르 큐리라는 분인데, 이분도 정말 훌륭한 물리학자인데 마리 큐리의 빛에 가려서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재밌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에르 큐리를 생각하면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있는 물리학 분야에서 큐리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상자성 물체에 대해서 온도가 변할 때 이 상자성 물체의 자화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수로 기술하는 이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큐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서 제가 처음 이 얘기 들을 때는 마리 큐리가 이 연구도 했네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큐리의 법칙의 큐리는 마리 큐리의 남편이 피에르 큐리입니다. 근데 피에르 큐리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리 큐리가 노벨상을 받을 때는 아마 함께하지 못한 걸로 기억하죠. 그리고 또 노벨상을 2번 받은 분이 있어요. 이 분이 바로 라이너스 펄링이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처음에는 화학 결합에 관련돼서 혼성 오비털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고요. 이 분이 흥미롭게도 이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는 지표, 지면 위에서의 핵실험을 반대한 것이 인류의 평화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죠. 과학자면서 노벨 평화상도 받은 그런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노벨상 하면 또 제가 기억하는 게 러더포드거든요. 러더포드는 사실 원자 핵이 있다는 걸 발견한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이 그 재밌는 농담을 한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과학의 모든 분야는 딱 둘로 나뉜다. 하나는 물리학, 나머지는 우표수집 이라고 해서 물리학을 뺀 다른 과학 분야를 약간 폄훼하는 그런 약간의 농담 같은 거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때 노벨 화학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준으로는 우표 수집으로 받은 거죠. 노벨상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저는 이 러더포드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벨상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가장 훌륭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사람이 아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겠죠. 아인슈타인이 1921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업적이 상대성 이론으로 받으신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라는 것으로 이분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위대한 물리학자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1905년이에요. 1905년을 물리학자들이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4편의 논문을 발표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전 효과 에 대한 논문이고요. 노벨상을 받은 업적이죠. 그 다음에는 제가 있는 통계물리학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논문인데요. 브라운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우시죠. 꽃가루 입자가 물속에서 이렇게 지글지글 움직이는 그 브라운 운동을 원자의 무작위적인 운동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것도 1905년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인 1905년에 또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멋진 논문을 출판하고요. 그 1905년의 마지막 4번째 논문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E는 MC 제곱을
유도한 아주 짧은 논문이 또 출판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905년에 양자역학의 초기에 큰 역할을 한 논문, 그리고 통계역학에서 큰 역할을 한 논문, 그리고 특수상대성 논문, 완전히 다른 분야거든요. 다 단독저자 논문이에요. 라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광전 효과는 빛이 가진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하다. 빛이 마치 입자처럼 행동한다. 라는 것을 밝혀서 이후에 양자역학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논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노벨상을 받은 광전 효과에 관련된 논문은 또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요. 양자역학의 초기 발전에서 큰 기여를 했지만 다들 아시듯이 아인슈타인은 이후에는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체계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해서 만들어진 이 양자역학이라는 영역에 이후에는 반대를 하게 된 그런 일화도 떠올라서 어쨌든 아인슈타인의 1905년은 정말 놀라운 해였습니다. 올해 특히 물리학상 그리고 화학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두 물리학상과 화학상에 관련된 연구가 모두 다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었죠. 사실 노벨상은 연구가 실제 마무리돼서 발표된 시점하고 노벨상을 수상할 때까지의 시점이 꽤 긴 시간이 걸리는 연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노벨상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선정위원회에서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특히 노벨 화학상은 꽤 젊은 사람이 받기도 했잖아요. 그 노벨 화학상이 사실 그 수여된 그 영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단백질 접힌 문제에 적용한 그런 연구로 받은 건데요.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도 노벨상이 수여됐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노벨상 이 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인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정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꽤 놀랐습니다. 그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이 수여된 업적이 좀 다릅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똑같이 화학상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분야이긴 한데요. 인공지능 분야가 처음 출발할 당시 두 연구자가 모두 1980년대에 했던 연구로 수상을 한 거예요. 초기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연구에 수여한 게 노벨 물리학상이라면 노벨 화학상은 최근 연구죠. 인공지능이 이 단백질 접힌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그 연구 업적에 수여된 것이라서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긴 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일종의 토대를 쌓은 업적이고요. 노벨 화학상은 그렇게 토대가 쌓인 인공지능에 의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놀라운 화학 분야의 연구에 수여된 것이 좀 차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있는 물리학의 분야가 통계물리학 분야인데요. 이 통계물리학 분야에서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은 호필드라는 분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던 분이에요. 이 분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업적이 출판된 논문이 1982년 논문이에요. 1982년에 이분이 제안한 이 모델을 그 통계물리학 분야에선 호필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연구를 한 건데요. 그 이전에도 뇌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는 진행되어 왔었어요. 근데 호필드라는 이 물리학자 분이 생물학 분야에서 뇌에 대해서 알려져 있던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이 가능한 그런 모형을 제안해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알려져 있던 것 중에 어떻게 우리가 기억이 연합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국지적으로 정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적인 형태로 정보가 기억된다라는 것을 호필드 네트워크가 구현해낸 거고요. 그전에도 뇌과학 분야에서 두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의 강도의 변화로 기억이 저장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 호필드 네트워크가 그것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 호필드 네트워크가 기반하고 있는 통계 물리학의 모형이 있어요. 이거를 강자성체를 구현하는 이직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호필드 네트워크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이직 모형에서 스핀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호필드 네트워크가 정보, 패턴을 저장하도록 한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구현해낸 거죠. 이 호필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어떻게 정보를 기억시키고 인간이 기억을 떠올리는지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호필드 네트워크 문제는 상당히 흥미로울 뿐 아니라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물리학과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전산물리학이라는 수업을 요즘은 안 하고 한동안 꽤 오랫동안 전산물리학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그 물리학과 학부생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매년 해봐라 라고 제출했던 프로젝트 문제가 바로 이 호필드 네트워크 문제예요. 이 호필드 네트워크를 구현해내게 되면 제가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우리나라 한글 그 자음들 있잖아요. 기역, 니은 몇 개의 자음을 학습시킨 호필드 네트워크를 만들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도록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찌그러진 니은 같은 것을 주어도 호필드 네트워크가 정확한 니은을 떠올리게 돼요. 이게 꽤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 썼더라도 니은과 비슷하면 다 니은으로 받아들이고 기역과 비슷하면 다 기역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과정이 정말로 호필드 네트워크가 재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네트워크 구조죠. 이 호필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1990년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데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 호필드 네트워크 그리고 이 호필드 네트워크하고 참 수학적으로 정확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20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조르지 파리시라는 분이 연구한 스핀 유리 모형이라고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롭죠.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또 다른 과학자가 바로 힌튼이죠. 그러니까 힌튼이 노벨상을 받은 걸 갖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물리학자도 아닌데 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 라고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힌튼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을 수상하게 된 연구가 1985년에 발표된 볼츠만 머신이라는 개념이 담긴 논문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볼츠만이 통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1985년이 힌튼이 발표한 이 볼츠만 머신 논문이 바로 볼츠만 방정식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한 연구예요. 이게 나중에 알려진 건데요. 힌튼이 이 연구를 할 때 처음에 계기를 준 게 앞에서 이야기한 1982년에 그 호필드의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을 접하고 힌튼이 그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힌튼은 이 1985년 볼츠만 머신 논문에서 호필드 모델하고 약간 결이 다른데요. 이 힌튼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냐면 커다란 어떤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학습을 시키면 이 인공지능 신경망 자체가 어떤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확률 분포를 만들게 되면 재밌게도 학습시키지 않았지만 비슷한 패턴을 볼츠만 머신이 생성해낼 수 있게 돼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최근에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성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학습시키지 않았지만 유사한 패턴을 인공지능이 생성해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힌튼의 볼츠만 머신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먼 조상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동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힌튼이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1985년에 볼츠만 머신은 사실 물리학 분야의 논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물리학의 본류에 가까운 논문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번 노벨 물리학상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다고 느꼈던 게 제가 학부생들 수업 때 이용했던 호필드 네트워크 그리고 역전파 학습을 이용한 신경망의 학습 같은 것을 만든 사람이 이번에 둘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본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연구는 약간은 결이 다르긴 해요. 하나는 그 로제터 폴드라는 인공지능을 구현한 사람이고요. 하나는 이제 구글의 알파폴드에 의해서 단백질 접힌 문제에 대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그 연구로 받았는데요. 이 둘 모두 다 사실 단백질 접힌 문제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 접힌 문제가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DNA에는 네 종류의 염기들의 나열이 정보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DNA의 이 염기들이 이젠 전달돼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의 시퀀스로 바뀌게 돼요. 근데 아미노산의 시퀀스라는 게 결국 말 그대로 시퀀스라서 1차원 정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리보솜이 아미노산들의 1차원 사슬을 쭉 만들어내면 아미노산의 1차원 사슬이 자기들이 알아서 접힙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1차원의 사슬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서열 정보가 어떻게 3차원의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낼까? 이게 바로 단백질 접힌 문제, 프로테인 폴딩 프로블럼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생체에서 일어나는 항원 항체에 관련된 면역 반응, 그리고 생체 효소들이 있잖아요. 효소가 그 촉매 작용을 하려면 이 효소의 3차원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관계돼서 생물학 분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어렵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이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것, 사실 이게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업적이었던 거죠.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두 분, 호필드 그리고 힌튼이 전화 인터뷰 그리고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낸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바로 두 분 모두 다 최근의 이 AI의 빠른 발전에 대한 두려움,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힌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AI가 엄청난 생산성을 인류에게 선물할 것은 분명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보다 AI가 똑똑해지게 되는 미래, 그 AI가 초래할 결과는 우리가 미리 우려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죠.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젠 그럴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그 대상이 만든 사람보다 더 지능적일 그런 상황이 우리 인류에게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필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미래에 아주 재앙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힌튼도 그렇고 호필드도 그렇고 여러분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두 분이 AI의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AI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게 두 분이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호필드가 한 이야기가 좀 재밌는데요. 딥러닝에 대해서 딥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딥러닝은 지금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딥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인공지능 신경망이라는 게 놀랍게도 여전히 블랙박스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작동해서 결과는 제대로 나오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결과가 출력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블랙박스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호필드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의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두 분이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약간의 우려, 발전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두 분이 이야기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노벨상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또 노벨상과 함께 발표되는 또 아주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그노벨상입니다. 이그노벨상은 들어보셨죠? 이 상의 취지가 좀 흥미로운데요. 뭐냐면 처음 들으면 웃음을 터뜨리고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연구에 수여되는 상 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2024년 이그노벨상이 사실 여러 분야에 수여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좀 모아왔습니다. 2024년 이그노벨상 중에 해부학상에서 수상한 연구는 정말 재밌었어요. 지구가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반구와 남반구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연구자가 뭘 살펴본 거냐면 여러분 머리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가마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마가 이렇게 돌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돕니다. 이 가마의 회전 방향이 북반구와 남반구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 다를까? 라는 걸 연구했어요. 물론 이 가마의 방향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이 쌍둥이의 경우에 분석해보면 쌍둥이 2명의 경우에는 가마의 방향이 같을 때가 많다. 따라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 물론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 데이터를 모아서 남반구에 태어난 아이에게서 반시계 방향 가마가 더 많다라는 것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즉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연구를 발표한 건데요. 사실 저는 물리학자로서는 좀 아쉬워요. 이게 남반구에 태어난 아이가 반시계 방향 가마가 더 많다라는 게 맞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모든 물리학자는 코리올리의 힘을 떠오릅니다. 근데 코리올리의 힘이 과연 사람 머리의 가마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미케니즘이 있을까?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맞다고 하더라도 후속 연구는 좀 필요한 논문이긴 한데요. 근데 너무 재밌죠. 북반구와 남반구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가마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있다라는 걸 보여서 이번 이그노벨상 해부학상 분야를 받은 연구입니다. 또 꽤 재밌었어요. 이게 35만 번 이상 동전을 던지게 하고 이 동전이 정말 50대 50의 비율로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 페어 코인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페어 코인이라는 게 통계학에서 무슨 뜻이냐면 동전 자체는 다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50%로 나오는 동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전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이 연구는 전혀 아니고요. 동전은 50대 50으로 앞면과 뒷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전을 사람에게 던지라고 하면 이 연구에서 밝힌 게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앞면을 위에다가 놓고 동전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던진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학상을 받은 이 논문은 동전이 이상한 동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여러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면을 위로 해서 던지면 앞면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살펴본 겁니다. 결국 동전이 문제가 아니라 던지는 사람에 따라선 그 앞면과 뒷면이 50대 50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밝힌 거죠. 어쨌든 이 연구도 상당히 재밌죠. 근데 이 연구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앞면을 위로 해서 던지면 앞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계속 이걸 반복하게 하면 이 편향이 이후에는 조금 줄어든다는 결과도 이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좀 흥미롭긴 하죠. 50대 50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그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은 이 연구는 죽은 송어도 헤엄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재밌게 수상 요약을 이 이그노벨상 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논문을 찾아서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의 대부분 내용은 물고기의 수영에 대한 여러 미케이즘을 담고 있는 굉장히 폭넓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에요. 근데 이 논문의 아주 짧은 부분에 죽은 송어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죽은 송어조차도 헤엄칠 수 있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송어의 몸의 모양 자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송어가 이 물속에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럴 때 이 송어가 헤엄칠 때 이 유체역학적인 아마도 보텍스였던 것 같아요. 소용돌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헤엄을 치는 데 도움을 받는데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송어에게 물이 흐르게 하더라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된다라는 겁니다. 즉 송어가 헤엄칠 때 어떤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지느러미의 움직임도 도움이 물론 되겠지만 그런 아무런 의식적인 판단이 없는 죽은 송어도 심지어는 어느 정도는 이 헤엄이 가능하다는 걸 사실 보여서 흥미롭기는 하죠. 근데 이 얘기가 논문이 꽤 그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라서 이 논문 찾아보시면서 죽은 송어 얘기를 찾으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보고 저도 찾았거든요. 네, 어쨌든 흥미로운 결과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주목한 굉장히 재밌는 이그노벨상 받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그노벨상의 인구학상 분야에서 수여됐는데요. 참고로 이그노벨상은 노벨상이랑 달라서 미리 선정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그노벨상은 먼저 그 재밌는 연구를 택하고요. 그러면 이 논문을 어느 분야로 수상할지는 나중에 택합니다. 근데 매년 수상하는 분야가 막 변합니다. 올해 인구학상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이 연구가 저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이그노벨상 수상 연구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여러 인구 집단에 대한 통계 조사를 보면 100살 이상을 살고 있는 초고령층이 있는 인구 집단들이 발견됩니다. 뭐 일본 어느 마을, 뭐 그리스 어느 마을 그런 거 아마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논문에서 밝힌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체계적인 출생 신고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체계적인 출생 신고가 시작된 시점의 전과 후에 100세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의 통계 분포가 급격히 변한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출생신고를 시작하면 사람이 나이가 줄어들까요, 진짜로? 그게 아닌 거죠. 출생신고를 체계적으로 시작하면 그 전엔 사람들이 잘못 100세 이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100세가 아니게 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재밌지 않으세요? 100세 이상 초고령층이 있는 지역이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에 엄청난 이점이 있다기보다는 거기서 사실 그 사람들의 실제 출생 연도를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100세 이상 뭐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리가 관찰하게 될 때는 이 데이터가 실제 신빙성이 있고 체계적인 출생 신고에 기반했는지도 굉장히 눈여겨봐야지 100세 이상 인구가 많으니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 라는 그런 분석은 사실 그 데이터가 믿을만 한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 진행돼야 하는 연구인 것이 맞는 거죠.
예, 오늘 이야기에선 노벨상 그리고 이그노벨상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에서도 이 노벨상 수상자가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